의논 안 해. 네, 뭘 의논 안 했다는 건지, 누가 누구랑 뭘 의논을 안 했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네, 저희 이 의논 안 해, 대체 뭘 의논 안 했는지 저희가 요거는 좀 목소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의 얘기인 거죠. 그 계엄 선언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난 그 국무회의에서 첫 마디가 대통령이 입을 열면서 한 게 누군가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랑 논의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즉슨 오롯이 내 결정, 내 판단이다. 라는 얘기인 것일 텐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걸 또 처음부터 국무위원들 앞에서 첫 마디로 띄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계엄 선포라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그런 결정이다 보니까 네.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인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했고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뭔가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한다? 사실 의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마 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과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결정적인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요. 우리가 네. 이제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주 대통령의 아주 그 뭐랄까요 강고한 리더십에 우리가 기대어 왔는데 이제는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게 이번 비상계엄에서 선포하면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일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통찰에만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오판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제의 실패와 대통령제의 한계도 이번에 많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네.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너무 대통령한테 또 이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송미령 장관의 얘기는 그거죠. 첫 마디가 누군가랑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기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어딘가 휙 나가서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안에 있던 사람 누가 휴대전화로 보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죠. 이거예요.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 3분 만에 퇴장해서 어디 가셨어? 어디 가신 거야? 하니까 이미 1분 뒤에 선포를 하고 있더라. 퇴장해서 바로 가서 마이크 잡고 계엄을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이게 무엇이 3일 밤 10시가 넘어서 윤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마이크를 잡게끔 격정적으로 만들었냐. 왜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해 보였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국민들께서 의아하신 지점입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의문이 있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송미령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누군가 의논하지 않았다가 첫 마디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상 국무위원들과도 의논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무회의를 비록 소집을 했고 심의는 하겠지만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통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더 살펴는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을 어쩔 수 없이 지키려고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상 형해화된 절차 지킴이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절차 자체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통령은 뭐 국무회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차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이 결단했으면 그냥 실행한다라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마디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란 얘기인 즉슨 당신들과도 의논하지 않겠다. 나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이미 사전에 결론을 다 내려버렸다라는 거. 그 주변에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지난달 핸드폰 바꾼 윤 대통령 쓴소리하던 사람엔 번호 안 줘. 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바꿨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왜? 기존에 있던 번호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이게 좀 나의 문제인 것 같다. 나도 얘 바꾸겠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같이 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럼 바꾸고 난 다음 바꾼 번호를 누구한테 줬느냐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호 연대 교수는 나도 번호를 받지 못했다. 예전엔 텔레그램으로 쓴소리라도 전했는데 이젠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쓴소리하던 사람한테 번호를 안 준 거 아니냐. 그럼 윤주진 위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내 생각이 더 강화되는 이 악순환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후에 바로 뭐가 됐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됐죠.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다선 의원들은요. 남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떨어져도 보고 네. 정치적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요. 아, 내 고집대로 하면 실패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은요.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 정치의 고비를 겪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부터 가져왔던 아주 완고한 그러한 성격, 어떤 품성, 태도 이런 것들을 교정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 또 실패해보지 않은 정치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오판을 하는가라는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사실은 반짝이는 스타, 신인 이런 거에 좀 열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과거에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다면 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실패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를 반추하고 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감적 여유도 없었던 상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볼까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할 때면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 라면서 버럭 화를 내곤 했다고 한다. 그럼 장 변호사님, 네. 나는 박근혜랑 다르다. 그럼 그게 계엄이었던 거냐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 지난 여름 한 8월, 9월 정도에 민주당에서 김인석 최고위원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일각에서도 저거 제보 내용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부 방향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김인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를 꺼냈을 땐 사실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좀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화를 잘 내신다라는 얘기들이었어요. 뭐 대통령이 경로한다, 뭐 경로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세워져 나온 일들이 있었는데 네. 화를 잘 내는 대통령과 그리고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연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새 전화번호, 바뀐 번호를 아는 사람과 그 번호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돼서 이른바 찐윤 세력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또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 같고 지금도 대통령이 사실상 칩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국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분들이 혹시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옹호해주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오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탄핵 정국이 되던 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런 부분은 대통령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나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되돌릴 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여 지금 칩거하고 있는 지금 중에도 혹여 일부 이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이 소통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이때 계엄을 생각했던 건가? 난 달라라고 나름 마음 한 구석에 계엄을 갖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 총선 패배 뒤 계엄권에 무릎 꿇고 안 된다 만류한 적도 제가 아까 일면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한 얘기입니다. 초여름에 만찬을 같이 했었는데 이 김용현 당시 장관이랑 같이 있었던 이 자리였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뭐 말렸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윤주진 위원님. 예. 총선 패배라고 한다면 4월입니다. 4월, 뭐 초여름, 4월, 5월 상관이라는 것 같은데 4, 5월 때 이미 계엄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네. 전에는 사실 경호실장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측근거리에서 그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는 경호는 물론이고 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계속됐죠. 또 김여사 문제가 바로 터졌죠. 그리고 특검 탄핵 계속되는 그러한 공세 속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입법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총선까지 대패한 그런 이제 설상가상의 상황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저는 주변에서 계속 어떤 계엄의 유혹을 좀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에 대해서 물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런 아주 효과적인 카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현혹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것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허용 범위 밖에서 네. 독자적으로 저는 사실 계엄을 나름대로 좀 준비했다라는 의혹도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을 본인이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제 예산 삭감 그리고 김여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바로 이것으로 대통령의 이성을 약간 상실하게 만든 저는 그러한 아주 그 불미스러운 과정이 연속되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계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점점점 본인도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그 유혹에 좀 빠져든 게 아닌가? 저는 그 나중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 주변에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호실장 하면서 같이 지근거리 있으면서 더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김용현 다 쓸어버리면 되지. 대선 캠프 때부터 계엄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보겠습니다. 윤 후보 집권 후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 시위가 열릴 가능성에 관한 이 화제가 나왔는데 캠프에서 그때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게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의 생각이 윤 대통령과 같이 전달이 되고 또 혹은 맞물리면서 결국 실제 설마 그럴까 했던 계엄이 현실화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처럼 수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